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한 사회에서 권위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권위주의와 권위로 혼동하기도 합니다만 권위주의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만 권위는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위가 없는 사회는 어려운 일을 겪을수록 혼란만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권위주의 타파와 함께 필요한 권위마저 사라지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위마저도 이념이나 다른 잣대로 평가하면서 자신만의 권위, 자신의 입맛에 맞는 권위만을 인정하는 풍토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하지만 잠시나마 우리 사회의 그런 권위의 부재 상태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우리나라를 방한하기 때문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은 비단 천주교 신자들뿐 아니라 전 국민 모두에게 관심과 또 작은 희망을 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권위가 사라진 사회에서 필요한 권위가 과연 무엇인지를 일깨워줄 수 있는 상황이 온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의 방한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일깨워줄 수 있는 구체적인 희망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사무실도 학교도 호! 나눌 수 착한 남자네져요. 모두와 함께 나눌 땐 비타오백이지. 카페인은 한 방울도 없잖아.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1000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 곁을 오늘을 세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커피. 프리미어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따지고 보면 주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예. 금요일 같은 목요일.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일이 바로 역사적인 광복절인데, 네. 더군다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오전에 프란치스코 교황도 우리나라에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참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은 시기인데, 오늘 카피는 어떤 네, 겁니까? 오늘 카피는 또 오전 10시 반에 교황님도 도착하신다 하니, 라틴어 카피를 준비했습니다. 아, 라틴어. 네. 예. 까르페 디엠. 들어보셨죠? 예, 그럼요. 저 라틴어 시험도 봤어요. 아, 그러셨겠네요. 공부할 때. 혹시 또 신학 전문가 아니세요? 아니, 거기는 그 박사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 라틴어를 해야 되는. 예, 예. 야, 독일어도 하시고. 아니요. 예. 요즘 이게 국내 해외 시국을 보면 이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이런 말이잖아요. 예. 이 즐기라는 말 하기는 좀 우려가 되는 시국입니다만 그래도 과도하게 이기적이지 않은 선에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영역 속에서 매 순간 행복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은 우리 본연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즐겨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우리 라틴어로 한번 해볼까요? 벨룸, 이 투쟁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사방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데 갈등과 투쟁이죠. 이 즐기라는 얘기가 웬 얘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죽은 시인 사회에서 나온 얘기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이게 뭐 제가 청년 시절에 파격적인 이제 어떤 교육에 대한 이제 모티브를 줬던 유명한 영화인데요. 여기 로빈 윌리엄스 나왔죠. 네, 로빈 윌리엄스가 아주 멋진 키팅 네. 선생님으로 나왔던 오 캡틴 마이 캡틴 이런 식기도 나오고요. 예. 근데 이제 엊그제 로빈 윌리엄스의 타계 소식도 전해져서 전 세계 팬들을 이제 안타깝게 했는데요. 로빈 윌리엄스는 이 다양한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따뜻한 휴먼 코미디 배우로 정말 인상적인 작품에만 출연했어요. 근데 전 참 신기한 게 오늘 오시는 그 프란치스코 교황과
이 로빈 윌리엄스의 영화 속 장면들을 보시면 아주 그 따뜻하고 인자한 웃음이 인상이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따뜻함이 휴머니스트들의 공통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휴머니스트. 그렇죠. 근데 이제 교황이 여러분이 계셨는데. 그렇죠. 휴머니즘의 상징으로 떠오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카톨릭이라는 종교의 어떤 권위적 지도자. 예, 그렇죠. 이 가스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오시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좀 많이 다르죠, 그죠?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휴머니즘은 과거에는 이게 신학자들이 싫어하는 용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본주의자들이지 인본주의자가 아니다. 뭐 이런 거였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266대 교황이니까 거의 2000년 역사에서 이제 큰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데 이 인간미 측면에서는 정말 좀 독특한 분이다. 예. 교리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사회 참여 부문에서는 진보적인 메시지를 또 많이 전하고 있는데요. 카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라 이렇게 자주 강조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분쟁 굉장히 이제 비난을 이 폭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하는 양심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고 김대중 대통령이 떠오르거든요. 예. 근데 이분 생전에 굉장히 독실한 카톨릭 신자셨고요. 또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카톨릭 교단인 서강대 출신이셔서 예, 카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정말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를 첫 번째 방문지로 선택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네. 우리가 그만큼 안고 있는 고통의 무게가 심하다는 것을 또 의미한다라고 볼 수 네,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적 지도자, 세계 종교 지도자 관점에서 보니 지구촌에서 가장 힘든 나라로 보인 것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으로 작년 3월 취임하시고 처음 방문한 방문지가 이탈리아 최남단의 섬이었는데요. 예. 이 람페두사 섬이 난민촌이거든요. 아프리카에서 보트피플들이 와서 네. 뭐 1년에 수천 명에서 수만 명 머물고 1년에 2만 명 이상 또 죽어나가는 섬인데 그곳에서 난민들과 함께 식사하는 게 첫 번째 여행이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방문 국가가 한국이다라고 하는 점은 화해와 평화가 가장 필요한 땅이 어디겠느냐. 그리고 이제 한국을 찾아오신다는 의미에서는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참 또 가슴 아픈 지점이기도 하죠. 그렇죠. 분단이 돼 있죠. 네. 거기에다가 사실 우리 내부 문제도 굉장히 또 좀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어수선한 상황이죠. 여러 가지 국내에서 많은 그렇습니다. 죽음들 목격하고 있고요. 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 풀리는 전국들 여러 가지 있는데 84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처음으로 교황으로서는 그때도 우리나라 왔는데 교황이 오셨어요. 그때는 이제 인천공항이 없었을 때라 김포공항에 착륙을 해서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자 땅에다가 이불 맞추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울공항을 통해서 이제 입국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일정이 아주 빡빡한데요. 광복절인 내일은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예. 근데 이 미사는 뭐 종교인들의 행사지만 이 중요한 것은 이때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 학생들을 만나서 예.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16일 토요일에는 광화문에서 우리나라 천주교 순교자 124위에 대한 시복 미사가 열리는데요. 이 교통 통제 많이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시내에 그 지하철은 또 무정차 운행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일요일에는 뭐 아시아 청년대회 참가해서 아시아 각국에서 온 분들을 만나는데 방한 마지막 날인 월요일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 이것이 열리는데 그 전 9시에는 명동성당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 타종교 지도자들하고도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일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 밀양 송전탑 지역 주민들, 그리고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나서 이분들에게도 위로를 이제 전한다고 하니 제가 보기에는 뭐 미사는 이제 가톨릭 신자들의 예배 행사지만 사실은 만나는 사람들의 면면에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를 이미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어떤 노래로 마무리할까요? 오늘 이 교황의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가톨릭 신자들 특히 연예인들이 모여서 부른 멋진 노래가 있습니다. 노영심 씨가 작곡 지휘했는데요. 코이노니아 이것이 친교, 교제 이런 뜻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최영일 씨였습니다. 부르는 곳이 같은 사랑의 마음
세상이 잠시 숨결로 하나가 되어 하모니아 마음이 당신 일 위해 계시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일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노래처럼 그런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만, 자, 작심 인터뷰 다시 우리의 좀 힘든 현실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28사단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가 속속 밝혀지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있죠. 한 언론에서 악마의 소행이다 이런 표현을 했을 만큼 상당히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폭력이 행사가 됐기 때문인데요. 그런 이유로 군대나 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해서도 심적으로 보다 큰 관심과 또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최근에 바로 얼마 전이죠. 윤일병 사건 때문에 새누리당 일부 의원과 함께 군대 내 폭력 사건 가해자 심리 검사에 참여했던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 연결해서 군대 내 폭력 사건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얼마 전에 이 신의진 의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좀 분석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분석을 좀 했었습니다. 예. 자, 일단은 범죄 심리 분석가 프로파일러 입장에서 볼 때에는 가해 사병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던가요? 우리가 생각하기 보통 이런 가해 사병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난폭하고 우락부락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여리게 생기고 예. 사실 저희들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손을 먼저 봅니다. 손이요? 예, 손이 굉장히 가냘프고 아주 하얗고 그런 인물이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악마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악마인 거죠. 말하자면 제도가 만드는 악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군대가 아닌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었다가 군대에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파란 제복과 계급이라는 게 만들어낸 악마라는 거죠. 흔히 말하는 사회에서는 사실 말도 잘 못하고 떠듬떠듬 말하고 흔히 말하는 시키는 것도 겨우 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사람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손은 근데 왜 보세요? 손은 우리가 보통 손에 거칠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부분인 건지 아니 실제로 이게 주체인 건지 객체인 건지 실제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손이 가장 큰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군부대도 직접 방문을 하셔서 조사한 거죠? 네, 이 사건은 아니고요. 다른 사건 때문에 방문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때는 제가 못 갔고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요, 이렇게 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도는 그렇다면은 어떤 제도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는 이 군대 자체의 소통의 문제고요. 네. 그 다음은 관심병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좀 심리적으로 조금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우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제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그 제도에서 벗어나면 자신의 행위들에 후회하고 이렇게 되나요? 거의 그 현실을 바로 직시하게 됩니다. 사실은 현실을 직시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구마구 괴롭히고 학대하고 이랬다는 것인데 사실은 외부의 사람들이 딱 다가갔을 때 자기가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이병장 같은 경우도 처음 첫날 같은 경우는 울기도 하고 이렇게 거의 말도 못하고 이런 상황. 현실 즉시 그냥 절망감을 느끼고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종류의 폭력을 가하는 아무리 제도라 그러지만요. 그 사람들이 이른바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것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많은 경우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 특히 이제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어렸을 때부터라든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학창시절 부분에서 그리고 보통 이제 왕따를 당했던 사람들, 그럼으로써 자신의 이런 어떤 표현 방식에서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폭력이 유발자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그러니까 자신이 조금 기분 나쁘면 그걸 어떻게 저걸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절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보통의 경우는 자기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런 거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프면 아프다, 아니면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이걸 잘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비정상적인 방법인 남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자신의 기분을 전환하는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도 원래 갖고 있다기보다는 아까 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왕따라든지 이런 경험을 하다가 이 경험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후자의 경우, 말씀하신 후자의 경우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된다. 그렇죠. 저희가 보통 이제 왕따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당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공격해버린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주 악랄한 형태의 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사실 이 악순환의 고리라는 거는 군대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학교 문제까지도 이게 좀 연장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들이 볼 때는 학교의 왕따와 직장 왕따와 군대 내 이런 폭력 부분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인은 학교 내에서 피해됐던 왕따 부분들이 군대 내에서는 이런 파란 제복과 계급 때문에 더 2배, 3배 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군대에 들어온다라는 걸 좀 걸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테스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육군 논산훈련소 같은 경우에서는 제 후배들 같은 사람 그런 어떤 심리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또 근데 그게 맞아요? 문제는? 네, 사실 그게 너무 많습니다. 말하자면은 대상자가 흔히 말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자기 기입 방식보다는 투사 검사 같은 것을 좀 많이 하고. 투사 검사가 뭐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게 되면 저 행동이 이상 형태가 있는다라는 것을 판별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앙케이트 조사 같은 건 자기 기입 방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군대 내에서 자기 기입 방식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휘관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쓰는 거니까요. 근데 투사 검사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판별하는. 좀 더 비용이 많이 들고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투사 검사는 좀 많이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입 검사와 투사 검사를 적절히 조화를 해갖고 정밀하게 걸러내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행되고 있는 그런 검사 방식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상태는 거의 보통 필요한 부분의 10분의 1 정도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경우 아니면 걸러내질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아주 이상한 경우는 누가 봐도 이상한 경우고요. 그렇죠. 지금 이병장이 가해자들처럼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인 거죠, 사실은. 이게 겉으로 봐서는 정상인 건데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 사실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경계선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경계선에 있다라는 얘기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경계선에 있다는 그럽니다. 자기가 이런 것을 당할 걸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만약 어떤 어떤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요거는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대답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어떤 특정한 형태의 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 스트레스가 더 높아지면은 과도한 폭력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찾아내는 거 중요하다는 거죠. 눈에 띄는 사람을 찾아내는 건 쉬운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병장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다라는 식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폭력 가담은 사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가담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같이 가담한 사람들의 심리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몽창 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이건 불안한 겁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도 자기가 그와 같이 피해자가 될 것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한다는 거고, 선제적으로 동조를 하게 되는 거고, 같은 어떤 분위기에 휩쓸린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가장 폭력에서 가장 위험한 건 방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스톡홀름 신드롬 하면은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것이 왜 인질이 인질범에게 그 일종의 동정도 느끼고 좀 심정적으로 이해하는 상태가 되는 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상태하고 스톡홀름 증후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약간 유사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형태의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형태의 이상행동에 자기가 동화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떤 이 폭력의 가해 동조자 같은 경우가 그 가해자의 동조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심리 상태를 안정으로 가지고 싶어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유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먼저 걸러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심리검사, 아까 투사검사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다면, 근데 어쨌든 이걸 피해서 들어왔다고 치면, 이 들어온 사병들한테 지금 관심병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만, 그걸로 그냥 끝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관심병사들은 제일 하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학책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군대와 일반 상태를 소통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같은 경우는 군대가 너무 경유돼 있고, 흔히 말하는 그 안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흔히 말하는 군대도 일반 시민사회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준다면 사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해결책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핸드폰 지급이라든가 아니면 불시 방문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어떤 병영 옴부즈만 제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도 시행할 수 있는 건데 국방부에서 안 하는 건데, 사실 그것만 몇 개만 시행된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본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프로파일러시죠? 서울디지털대학교 배상훈 교수였습니다.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과 낙기와 목과 낙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왑스. 슈왑스. 차 안에서 먹어도 마셔도 사람들이 타도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서양 구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비오는 날 드라이브의 즐거움, 차창밖 빗방울이 만드는 도로 풍경과 시원한 빗소리까지. 이 즐거움 오랫동안 즐기고 싶다면 감속하세요. 빗길에선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멀어지세요. 앞차와 거리를 두고 여유를 만끽하세요. 6월에서 8월 사이 장마철에는 교통사고가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맑은 날보다 더 천천히 운전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빗길 운전, 바로 안전운전입니다.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함께합니다. 신유의 출발 새아침. 신유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뜨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그때 닥터&닥터. 효주 언니, 타이어 공개합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 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LGA SK텔레콤. 즐겁하기 100은 설레임, 즐겁하기 100은 사이다, 즐겁하기 100은 월드컵. 자기야, 7곱하기 100은 700이잖아. 그러니깐 롯데카드만 있으면 저게 다 700원이라고. 세븐일레븐 다이더웨이에서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9가지 상품이 700원. 8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예, 스포츠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구 대표팀 손흥민이 아시안게임 대표팀에서 탈락을 했는데 이게 네. 그 레바쿠젠이 이 출전하는 거 허락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네,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인천에서 이제 9월에 아시안게임이 열리게 되는데요. 아시안게임은 피파가 주관하는 대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속팀은 선수를 차출해줄 의무는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그리고 축구협회가 계속 손흥민 선수를 좀 차출해달라. 조별리그부터 안 되면 16강전부터라도 손흥민을 보내달라 이렇게 거듭 공문을 보내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레버쿠젠이 보내주지 않겠다. 최종 방침을 역시 거푸 발표하면서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 아시안게임에 뛸 기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선수 차출의 의무가 구단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딸 경우에 손흥민 선수의 인기라든지 그리고 병역 혜택을 받으면서 군대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이런 식의 적지 않은 메리트가 있었는데 그 메리트를 레버쿠젠 구단은 지금 포기를 한 거고요. 제가 보기엔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크게 본인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나 식구들은 손흥민의 이번에 국가대표 차출을 그렇게 크게 원하지 않은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손흥민 선수의 차출이 무난할 거다라고 이제 축구협회가 예상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를 뽑지 못하게 되면서요. 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명주라든지 김진욱이라든지 이렇게 와일드카드를 써서 공격력을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최종 결정 오늘 10시에 대표팀 선수들이 이제 발표가 되니까요. 그때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직 감독도 확실해지지 않고, 그죠? 손흥민 선수가 뛰려고 이번에 하는 거는 아시안게임이고요. 네.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은 이광종 감독이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좀 요번에 좋은 성적을 얻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또 김연아 선수가 세계 여자 스포츠 스타 중에 네 번째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네요. 예, 네. 아주 부러운 소식입니다. 네, 우리나라 선수인데 이게 사실은 그 세계 스포츠계에서 우리나라 한국 구조가 가진 선수가 스포츠 스타 중에 가장 많이 돈을 얻은 선수 4위에 랭크된다는 건 엄청난 소식입니다. 보통 미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큰 나라나 이런 쪽에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김연아가 이번에 그 네 번째로 돈을 많이 번 선수에 결정이 됐는데 미국의 경제 전문 지자 포브스가 집계를 한 결과를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2013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그러니까 1년이죠. 전 세계 스포츠 스타 선수들의 상금이나 광고 출연 액수 이런 등등의 부가 수입을 모두 계산해서 순위를 발표했는데 김연아가 전체 4위로 집계가 됐고요. 1,63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7
7억 원을 1년 동안 번 거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상금으로는 30만 달러밖에 안 되고요. 그 외에 스폰서 김연아가 12개 이상의 스폰서가 있는데요. 그 스폰서로부터 받은 금액이 모두 1,600만 달러 이렇게 벌어들였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죠. 1위가 마리아 샤라포바, 2위가 중국의 테니스 선수 리나, 또 3위가 미국의 테니스 선수인 세레나 윌리엄스 이런 선수들입니다. 그 선수에 이어서 4위에 올랐으니까요. 사실 엄청난 그 성과나 엄청난 그 돈을 벌고 있는 셈이죠. 예. 그리고 이 숙소를 무단 이탈해서 교통사고 낸 아이스하키 국가대표죠. 김원중 선수. 국가대표 자격 잃었죠. 네. 김연아 선수의 애인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김원중 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을 무기한으로 박탈이 됐습니다. 김원중 병장, 이용준 병장 이런 선수들이 상무 소속으로 아이스하키 팀에 있었는데요. 이 선수들이 지난 6월에 자기 차를 몰고 숙소를 이탈해서 태국 전통 마사지를 받고 복귀하다가 음주운전을 한 차량하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보고가 되지 않고 은폐를 했거든요. 뒤늦게 제보로 드러나면서 징계를 받게 됐는데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도 있고 또 평창올림픽에서 아시아 아이스하키가 출전을 얻기 위해서 상무에서 특별히 그 상무 아이스하키 팀을 만들고 했는데요. 거기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김원중 선수 대표팀 자격을 박탈을 한 겁니다. 이 선수가 나이가 30살이고 9월이면 일단 제대를 합니다. 그때 사고로 인해서 무릎 십자인대가 다쳤고 전치 6주에 이제 부상을 당했고요. 그렇게 보면 제대 후에도 아냐할라라는 팀하고 재계약을 하거든요.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재계약도 쉽지 않을 거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 지금 이것이 이제 이것 때문에 전국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일부 당직 인사를 발표했는데요. 두 번째 작심 인터뷰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은 진성준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전략기획위원장, 이거 참, 어려운 시기에 참, 직책을 맡으셨는데. 네. 어떠세요? 어깨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정말, 책임감이 큽니다. 그런데, 마땅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대목에서,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암담한 상황이어서,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근데 우리 진 의원께서는 2012년에도 그 전략기획위원장 지내신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때 당시도 사실은 위기였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위기의 상황과 종류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2012년 4월 총선 직후에 제가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는데요. 네. 당시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17대 성적에 비하면 18대 성적에 비하면 상당히 약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승하지 못한 데 따라서 패배했다고 규정되고 당시 한동숙 당대표가 사퇴를 했지요. 그때도 총선 직전에 시민통합당 또 한국노총과 함께 민주통합당이라고 하는 통합신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임했었는데 기본적인 상황은 흡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730 보궐선거를 통해서 단순히 야당이 여당에 패배한 게 아니라 야당이 심판을 당했다라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위기의 정도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어요. 당시에도 당대표가 사퇴했지만 차점자인 문성근 최고위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6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치러서 새롭게 지도부를 꾸렸습니다만은 지금은 당 대표를 포함해서 최고위원회 전원이 다 퇴진하고 그래서 당 조직이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보다 훨씬 더 위기의 정도가 심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진 의원께서 그 야당이 심판을 당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왜 심판을 당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원인 분석이 앞서야지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가장 직접적으로는 당시의 공천이 매우 비의식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야당이 오만함을 뜻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순천과 동작을에서의 공천이 그랬다. 뭐 이런 평가들을 받았는데 뭐 그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당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또 통합해서 출발했습니다만 그 뒤에 지금까지 국민이 바라는 바대로 뭐랄까 치열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또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민생 문제 또 국정 현안을 대하는 당의 자세를 어떻게 치열하게 만들고 또 기왕에 국민에게 약속한 바를 어떻게 일관성 있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지점이 당 혁신의 근본 문제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치열하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총에서는 박영선 비대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 간의 합의사항을 다시 협상의 결론을 낸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죠. 물론 박영선 대표의 입장에서는 협상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협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논리가 있을 것이고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그것이 유족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에서는 기왕에 당이 천명했던 원칙처럼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 등을 갖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진상규명을 위해서 충분한 수사권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재협상을 통해서 확보되어야만 사태가 해결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박영선 원내대표는 단순한 원내대표가 아니라 지금 당을 대표하는 근데 이게 리더십에 타격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뭐 그런 측면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은 박영선 대표를 중심으로 현재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날 의원총회에서도 합의안이 국민적 요구 또는 당이 천명했던 약속에 비해서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라고 결정하면서도 그래서 재협상이 필요하다라고 결정하면서도 이런 결정이 박영선 리더십의 훼손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도 다시금 확인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 두 개가 상반된 거 아닌가요? 예? 어떻게 그거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협상한 거를 다시 뒤집으면서 리더십이 손상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신율 교수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 그간의 국회에서의 이런 많은 정치 현안들에 대한 합의와 또 번복 뭐 이런 과정들이 수도 없이 있었지요. 당 대표나 원내 대표가 전권을 갖고 협상에 임해서 타결을 지었습니다만 각 당의 의원총회에 가서 그것이 부결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리더십의 훼손이다 이렇게 볼 수 없고요. 예. 또 실제로 여전히 박영선 대표를 신임하면서 예. 박영선 대표가 협상을 앞으로도 계속 주도해 나가고 그렇게 임해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만 그 협상에 임할 때의 가이드라인이 유족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했던 것이죠. 유족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사실은 저는 세월호 문제 전 국민이 다 정말 슬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동시에 또 뭐냐면 이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땐 세월호 문제도 문제지만 이 우리의 문제도 좀 같이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세요? 세월호 특별법 문제만 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국회가 스톱이 돼 있는데 민생 법안도 좀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소리도 들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새누리당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뭐 툭 하면 들고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 뭐 민생 법안 얘기인데 예. 세월호 특별법이 민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이 재난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 국가가 그것을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손을 쓰지 않고 전 국민이 24시간, 48시간 동안 배 안에 갇힌 우리 학생들과 국민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발만 동동 구른 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걸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국가, 이것이 민생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지난 4월 16일에 발생을 했는데 넉 달이 지나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타결을 짓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누구 책임입니까?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한사코 진상규명, 그것이 정권에 타격이 될까 봐서 또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까 봐서 진상을 규명하자고 하는 야당의 요구를 한사코 외면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저는 민생이 시급함 이런 문제들을 얘기한다고 하면 진즉 정부와 여당이 결단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제까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와서 다른 민생도 돌보자라고 얘기하는 것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일단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법안을 좀 신경 쓰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죠. 예.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들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이었습니다.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입니다. 9월 동탄 이신도시에서 혁신의 리더 반도건설과 컬처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쇼핑에서 문화까지 동탄 이신도시 시범단지를 대표할 신개념 스트리트몰 카림 에비뉴 동탄. 새로운 동탄 신도시를 기대하십시오. 문의 1800-0177.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돼요?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알람이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곤 417을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곤 맹르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